저 이제 곧 패널 토론 세션 진행을 할 텐데요. 패널 토론 세션의 좌장을 중소기업연구원 이동기 원장님께서 흔쾌히 맡아주셨습니다. 이동기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이후에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전략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연구원장과 전문경영인학회 회장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인문사회경제연구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으로 중견기업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그래서 준비가 되는 동안 잠시 이동기 원장님 무대에 모셔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이동기 원장님 무대로 좀 먼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패널 토론 세션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네, 일단은 학계에 계신데도 지금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학계와 그리고 산학계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중견기업하고 인연이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 마이크로 그냥 한 3년여 전에 제가 우리 이 현재 중견기업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강호가 회장님을 우연히 뵈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사실은 중견기업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강호가 회장님 만나서 중견기업의 그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경영학자로서 기업을 한 20여 년 이상 연구하고 살아왔지만은 경제 생태계 전반에 관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었고 중소기업 또 특히 중견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깊은 반성에서 그때부터 이제 중견기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마침 그때 중견기업 학교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 약 한 3년여간 여러 자료들을 많이 접하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이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고 혁신적이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이 베버 교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각의 균형 있게 잘 발전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견기업에 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이야기들을 훨씬 더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정재훈 원장님께서도 중견기업 국제 컨퍼런스는 오늘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 중간 즈음에 있는 이 중견기업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중견기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견기업에 대한 어떤 간단한 용어 우리 학회 지금 영어로 우리 오늘 이 행사가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미들 스탠딩 엔터프라이즈 약자로 M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견기업을 영어로는 미들 스탠딩 컴퍼니라고도 엔터프라이즈라고도 부르고 또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미들 마켓 컴퍼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미들 스탠딩 컴퍼니가 이제 중견기업의 영어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중견기업이 사이즈 면에서 기업 규모 면에서 작은 기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중간 사이즈 기업의 의미를 넘어선다. 앞에 기조 강연자분들께서 이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중견기업의 층이 두텁고 강해야 경제 전체 생태계가 혁신적이고 건강하다. 그래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사다리 기능이다. 단순히 규모가 중간이다. 이 의미를 훨씬 벗어난다는 점이고 최근 또 우리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또 기존의 중견기업이 더 강한 중견기업이 되는 데서 조금 더 이제 임금 수준이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도 중견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에서 발판이 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관련 얘기들 좀 더 패널 토론 시간에 많이 해주실 텐데요. 그럼 먼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자리하시는 동안 패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실 때마다 역시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빈프리드 베버 만하임 응용과학대학 교수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I'd like to invite you, the Professor Weber, would you please?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팽 수석 애널리스트신데요. 요시나오 오누마님,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This is your desk. 이어서 NCMM 상임 이사로 함께하고 계시는 토마스 스튜어트님, 네, 함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멘스 대표이사시죠. 유태경 대표이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5분의 패널 여러분들과 그리고 중견기업연구원 이동기 원장님 좌장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원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오늘 이 패널 토론 세션 좌장을 맡은 이동기 교수입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에 좌장을 맡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하실 이 패널 분들은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소개해 드리는 말씀은 생략하고, 시간이 지금 예정보다 조금 오버가 돼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디스커션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앞부분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빈프리드 베버 교수님과 유병규 원장님에게 다른 패널 멤버분들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루멘스 대표이사님이신 유태경 대표님께서 특히 기업 현장 경영을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첫 번째 기조 발표를 해주신 빈프리드 베버 교수님께 발표 내용과 관련한 이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루멘스 대표이사 유태경입니다. 저는 중견기업이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중견기업협회 부회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한국의 중견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그 산업계의 대표로서 우리 베버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서 하여튼 굉장히 그 원더풀 토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은 고민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그 성공 사례하고 갈 길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결론적으로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독일의 사례 인터내셔널 그 example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근데 한국의 중견기업은 이제 약간의 그 history, 그러니까 역사하고 background, culture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차이나 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굉장히 한국 경제 인더스트리에 대한 굉장한 그 위협적 존재의 에코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까지 보고 느끼시고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잘 이렇게 소화하셔가지고 그 한국 MSEs, 그러니까 한국 중견기업이
근데 여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조금 더 성장하면 곧바로 중견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이렇게 이분화하는 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짓이고, 하여튼 질문은 한국의 중견기업이 미래의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가기 위해서 정말 그 5가지 포인트를 하셨는데, 그 중에 히스토리하고 컬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정말 그 귀중한 말씀이 뭐가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Well, you are right.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Germany is from the culture and from the tradition. And as I showed you in some of the cases I mentioned, it's quite normal from the German perspective since more than 100 years. If you start a business, that you are in a country like Germany, which is very diverse and has many neighbors in Europe, where you have to talk another language, my grandpa, he went to the French part of Switzerland. So it's so difficult from within Europe with such a variety to do a business. So therefore, I think in our culture, it's quite normal that you go abroad, that you learn a language, and even if you don't have a brilliant ability to talk another language, you do it. So I would say the difference between maybe Germany and Korea, I would say it has to do with culture. You start to go global, you start to go international, even with low skills. So it's the courage. You do it because you have the passion to do it, and you think, well, my neighbors, they do it, why shouldn't I do it? We have in Germany, we have a proverb: to raise a child, it takes a village. So it's not only the parents who make a child growing up. It's also the neighbors, it's the neighborhood, it's the society who helps you as a small or medium-sized company, a middle-standing company, to go abroad, to go international. And if you take that example, that raising a child and raising a company for Korea means you should support your middle-standing enterprises like a child, to learn from each other, to have support, to get somewhere advice. What is my next step when I open a subsidiary in Europe? You need, like a child in a village, you need someone who is helping you.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aspect for a society to build up strong middle-standing enterprises is not just leaving them alone. It's the education system. It's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not only financial, but also the support from the commerce and trade offices. So there is a lot of support, where the first steps to go international, to go global, is you need a big network, and I think the best advice is for all those small and middle-standing enterprises: be courageous, look for a niche that is where you can be excellent. I have an example in my mind: a small German company. They have just 300 customers in the world, university institutes, and it's a measurement institute. It's a measurement company, and they are producing for 300 global customers just one measurement instrument. So it's a company with 10 people. It's not a problem of size. It's just a company with 10 employees that is going global. They did their job with a German university institute and produced their measurement instruments. And then they saw there are another couple of hundred customers all over the world. And that's what they do. They just have a niche, be very close to those 300 customers, and then they have one or two competitors in the world. It's a micro market, and that's what every country can do: support such one-man, two-man companies that want to have a startup.
And sometimes it's not a Google. This company grew in the last 30 years that I know this company. They grew 50%. They were 2, then they were 4, and now they are 10. So it's a small thing. It's not a big company, but it's very important. They do 95% of their sales in export, and they have the customers all over the world. So my advice is for Korean middle-standing enterprises, look what you know, look for your skills, define your niche, are very close to your customer, listen to your customer, solve the problems of the customer, and if there are only 300 customers in the world, just listen to those 300 customers, and you will find your niche, and you will be successful. And maybe in this case, you never will grow. Maybe you can transfer your success to other sectors, but in this case, they stayed sticking to your knitting. You can say they stay with what they know, and they stay in such a size. But they are successful, and they survive. All right. Okay, thanks a lot. 예, 질문을 해주신 유태경 대표님과 이 빈프리드 베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그 미국 그 중견기업 연구센터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이신 토마스 스튜어트 디렉터님께 유병규 원장님의 발표 내용에 관해서 질의나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do indeed. But I want to begin by, first of all, thanking both of these gentlemen for these extraordinary keynote presentations, which were marvelous, and also for the chance to be here at this gathering. It's very exciting to me to be part of an international gathering talking about what we call middle market companies, what you call the Mittelstand, and what we are calling here middle standing enterprises. As I look at middle market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I frequently say that they exist at a sweet spot, where a sweet spot between resilience and runway, by which I mean they have enough ability to deal with adversity. They have enough scale that they can take a punch and still move forward. But they also have runway. They have room to grow. And they have much more room to grow, for example, than large enterprises, which grow more slowly. So they have the capability of, they have resilience, they have resources, but they also have runway. And this leads to my question for Dr. Yu. As you look at middle market companies, middle standing enterprises, companies with small size and slim structure may be able to respond to change quickly, flexibly, with agility, but they also need to have the resources to respond to that change, and they may find those in short supply. And they also need to grow while maintaining that flexibility. So I guess my question is, particularly in a worl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echnology that may reward platform companies, winner-take-all kinds of economics, where these companies tend to be conservative, family-owned companies, how do they seize the opportunity to grow and take advantage of that flexibility while remaining flexible?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대기업을 보면 그 유연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이 더 유연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규모의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대기업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그런 게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중소기업하고 또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좀 차별화해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혁신성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스튜어트 우리 박사님께서 질문한 거는 이 중견기업이 그런 이제 유연성을 어떻게 잘 확보를 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이 자원을 확보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그 말씀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결국은 그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혁신성을 기반한 그런 이제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 한 세 가지 점에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좀 그 자원을 확보하고 또 자원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기업 내에 이 창의성을 좀 제고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과학기술 혁신 시대에 빠르게 성장을 하려면 남들보다도 새로운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이라든지 사업 영역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배보 교수님께서도 그 니치 시장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중견기업들도 그런 어떤 그 니치 시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이 창의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이제 그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창의적인 문화를 이렇게 확보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데 가서 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감탄하는 것이 저 기업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혁신성을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개방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이라든지 위계 질서라든지 사업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폐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활력이 좀 생겨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일수록 이런 대기업과 같은 이런 어떤 그 관료적인 그런 어떤 기업 문화에서 탈피를 해서 이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개방적인 어떤 그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창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사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중견기업들이 겪는 애로 중에서 하나가 인재 확보입니다. 근데 한번 그 중견기업들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중소기업보다도 월급도 많이 주고 또 성장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또 이 인재들이 이 중견기업에 오지 않을까? 그건 한번 반성을 해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은 여전히 그 대기업 못지않은 전 근대적인 인력 관리 또 그다음에 이제 근무 환경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인재들을 중견기업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은 그 파격적인 그 이제 근로 환경이라든지 또 성과 이 지급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꾸 이제 구글이나 뭐 애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는 그야말로 이제 성과급 중심으로 그 이제 근로자들한테 그 이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인을 부여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여전히 연공서열제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견기업에서 정말 이제 이 우수 인재들을 확보를 하려고 한다면 이 파격적인 그런 어떤 그 이 성과 보상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좀 이렇게 중견기업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기술적인 거지만 어떤 기업의 활력이라든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기업의 어떤 경영이라든지 사업 과정에서 디지털화, 흔히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그런 노력들을 좀 원활히 해서 기업의 문화가 보다도 이렇게 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업 경영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의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는 우수한 인재가 올 수 있는 성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디지털 인프라를 기업 경영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그런 유연성을 이제 그 확보하고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분의 질의나 코멘트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빈프리드 베버 교수님은 다시 한번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이 글로벌리제이션에 상당히 불리하거나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이런 좀 고정관념을 좀 깨고 사이즈가 작은 기업도 특히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글로벌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독일 기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유병구 원장님은 특히 중소기업의 유연성과 대기업이 갖는 어떤 규모의 경제나 자원 역량상의 강점을 양쪽을 모두 잘하면 취할 수 있는 것이 중견기업인데 잘못하면 또 양쪽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창의성이라든가 조직 문화 또는 조직 또는 파격적인 성과 중심 급여 뭐 이런 조직 문화나 조직 관리 시스템상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 두 가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패널 토론 진행을 조금 이제 방향을 틀어서 오늘 나왔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키노트 스피커가 아닌 다른 패널 멤버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미래 변화가 오늘 주요한 이제 아젠다였는데요. 그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이나 기업과 정부들 우리 합심해서 이제 4차 산업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 패널 토론에 일본에서 오신 요시나오 오누마 미래공학연구소의 수석 애널리스트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지금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Well, I thank you very much. And at fir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invite me to this conference. The question is about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but I don't think Japan is actually a leader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historically, Japan has a strong technology in robotics or automation and some kind of control system or hardware. But the problem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oftware. In the case of Japan, there are many engineers for the hardware, but as to the software, we can say that Japan is strong. So the problem of Japan is how to foster the software or system engineers. And think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 think it is just a part of the innovation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kinds of innovation. For example, Japan must face a super aging society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re are many kinds of innovations we have to produc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only one of them, I think. And as to the question, the preparation, of course, Japanese government is doing some kind of supports, but also many Japanese enterprises are also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They gather technologies from overseas, or they study themselves very hard, or they gather information from everywhere. But the problem is the idea and strategy. And at first, former days, when we think of the automation, what to do was very clear. But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must at first think, what should we do? And strategy will be very, very important. So for preparing i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strategy will be very important. Thank you. 예, 다음은 그 미국에서 오신 토마스 스튜어트, 디렉터 토마스 스튜어트 씨께 미국의 기업들, 특히 중견기업들은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전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 스튜어트, please.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 The U.S. middle market, like the middle market everywhere, is very diverse. So you see many companies that are in the forefront
of thinking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any that are not. They are local champions. They are companies that are fairly conservative. And I think one of the issues in looking at how U.S. middle market companies are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o say some are and some are not. That's the first big point. And I want to talk about some of the things that those that are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doing. And I want to talk about this in terms of two kinds of investment and then look at the government. The first investment is financial investment. Most of these companies are private. They are not playing with stock market money. They're playing with mom's money. They're playing with family money. They tend to be conservative. If you ask, as we have, mid-sized companies, what's the right amount of debt for you to carry? They say 0. They don't want to carry any debt. So they like to fund their investments from current earnings. And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is really interesting. One of the things that we see among the more adventurous companies is that they are trying to balance the fact that they don't want to risk mom's money with the need to make major investments in digitalization. And so you see a tale of two cities. You see some who do, and some who will go out, take on more debt, look for partners, M&A partners, or whatever. But basically, they're trying to pay as they go with continued investment. The second kind of investment is in intellectual capital, and that'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because they're going to be playing with their own money. And one of the things we see is that mid-sized companies that grow faster and are preparing for this future world, number one, they have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Every year, there is a budget. It's not random. It's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Secondly, they are consciously building a larger and more sophisticated management model. These companies start with very little management. It's just a bunch of us around the table in the room. And how do you build a function for finance, R&D, human resources, all the marketing, the various things you need? These guys are doing a very thoughtful job of building a management infrastructure. The third is that they are indeed investing in the digitalization of their enterprises throughout, and not just in data processing, but also the digitalization of the customer experience and the digitalization of analytics in the future. So they're investing that. And finally, they're investing in their people. They're doing much more, as you were saying earlier, they're doing much more in investment in talent. Many mid-sized companies simply want to buy an employee who's already grown and do not invest sufficiently in the training and development. The apprenticeship model in Germany is not something we see in the United States, but those companies that are growing more effectively are doing more investment in training and development. As for the government, it doesn't do very much. Part of our mission is to encourage more attention at the city, the state, and the federal level to the importance of middle market companies so that they can recognize and pay attention to them in the making of policy. If I think about 4 policy issues that would matter a lot, some of which may apply here, some of which may not. Number 1 is infrastructure. The middle market company needs public investment in 21st century infrastructure. Second, in support for globalization. We're not naturally global as German companies are. We have to be brought to that global environment, and the government can play, at all levels, can play a much stronger role in supporting globalization. Third, and this is a U.S. issue, the burden of health care falling on individual companies is something that I believe slows U.S. companies from their growth and makes them more risk-averse than they should be. And finally, I think here in the United States, as I've heard in other countries too, we have tax issues that reward the finance sector more than they reward the industrial sector. And so creating a financial structure that prevents that that can help companies overcome that Peter Pan syndrome that you were talking about earlier, I think would be 4 things that the government, those would be the 4th thing that the government could do. Thank you. 예, 다음은 우리 유태경 대표님께 특히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아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깊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기업도 이 혁신적인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분명히 이 다른 일본의 사례나 미국의 사례를 보듯이 기업이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특히 한국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인 그 지원이나 정책적인 육성 방안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정부에 기대하시는 바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어떤 사항들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이시구나.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말할까요? 길게 말할까요? 짧게 말하시면 좋습니다. 예, 예. 예, 기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를 잠시 제 백그라운드 설명드리면 이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뭐 실리콘밸리에 미국 회사도 몇 개 투자하고 중국도 투자하고 이 유럽, 차이나, 베트남 이런데 그 프로덕션 사이트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여튼 글로벌하게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 마켓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업에서 조금 커지다가 조금만 더 커져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글로벌 마켓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려고 하는 그 길 패스가 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쭉 경험을 해서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굉장히 그 이노베이티브한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웨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가 그거를 이렇게 잘 팔 수 있는 그 마케팅 세일즈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의 지원을 이런 중견기업이 요구하면 굉장히 좀 오해를 받습니다. 왜 중소기업 지원하기도 바쁜데 왜 중견기업 좀 컸으면 뭘 지원을 바라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역차별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지원 이런 걸 조금 하여튼 이 테크놀로지 R&D 인베스트먼트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굉장히 강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약 연 한 18조, 19조, 18 to 19 빌리언 US 달러 인베스트먼트를 R&D에 넣었는데 그 중이 근데 이쪽 기업에 있는 분들은 그게 제대로 잘 커머셜라이즈 이렇게 돼서 하는데 실감을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투자한 우리나라 에세트가 거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런 중견기업하고 잘 커넥팅해줘서 그걸 상용하는 쪽에 그 지원, 서포팅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R&D 개발 뭐 이런 부처에서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데 여기 플러스 이제 그 인플로이먼트가 중요하니까 특히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취업 못하고 특히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그건 좀 뭐 이렇게 보조금이 아니라 정식 서포팅 그 셀러리 스트럭처 해서 중견기업에 아까 어느 패널이 말씀하셨는데 왜 중견기업에 오지 않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을 좀 정부가 아주 현명하게 강하게 드라이브 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쪽으로 쭉 넘어가면은 한국이 이제 코리아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쪽 그 분야마다 다르지만은 특히 IT, 일렉트로닉스 이런 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리 굉장히 레퓨테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에코시스템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좀 일관화해서 기업들하고 이렇게 그걸 잘 하면 사실 좋은 거 가지고 나가서 팔는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그 안에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 지원 정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뭐 이거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중견기업으로 가면 아직 그 정부 레귤레이션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규제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중소기업 특별법이 아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세부 시행령 이런 데서는 거의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좀 이렇게 갈 길이 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걸 좀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같은 그 하면은 중견기업이 이게 성장하는 그 기존의 지원 제도나 법률 체계에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마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우리 유병규 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발표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ICT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서 이 산업 구조의 변화가 많이 이제 예상이 제품이라든가 뭐 소비 구조 변하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의 그 특히 중견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될 걸로 예측이 되고 그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이 정부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뭐 지원이나 개입이 비교적 적다 관련인 미국에서도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퍼블릭 인프라라든가 또는 글로벌화에 관련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펀딩 또 우리 저 유태경 대표님도 여러 가지 그 글로벌 마케팅 관련 정책 지원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여러 이제 규제라든가 이 제도적인 계획에 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의 대응도 조금 더 신속하고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또 다음 관련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이렇게 계속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적극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신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적극적인 글로벌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이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에 있어서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거로 보이는 등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그 적극적인 글로벌화 전략의 추진에 약간의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유태경 대표님께 그 해외 진출 시나 또는 글로벌 전략을 시행할 시에 뭐 무역 규제라든가 또는 보호무역주의 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그 각국의 보호무역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비저블 앤 인비저블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비저블 한 거는 이제 신문지상에 많이 이제 얘기되는 걸 거고 이제 인비저블 이런 것들은 참 그 기업을 영위하면서 한국 아주 편한 말로 하면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예제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의학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 나라의 인허가 쪽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마다 뭐 제품에 있으면은 그 자국 보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약간 그 언더 디벨롭먼트 된 그런 국가에 가면은 야 이게 우리 미래 핵심이니까 이거는 꼭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텍스를 뭐 30%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텍스를 30% 내고 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하려면은 뭐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거고 그거보다 이제 인비저블한 거는 이제 컨트리 바이 컨트리로 좀 다르게 됩니다. 특히 차이나 같은 데는 요새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말하기도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케이스가 뭐 제가 보기에도 제가 겪는 것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보호무역주의가 근데 이거는 지금 팩트고 지금이고 현실이고 트렌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그 생산, 프로덕션이 이렇게 굉장히 능가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으로 이제 막 이렇게 컴바인돼서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하여튼 이그지스팅 인더스트리랑 하여튼 이노베이션, 퓨처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결합하는 그 사이에 뭐 데피니틀리 그 보호무역주의는 굉장히 강하고요. 이런 것을 분명히 있다는 여기까지 그 팩트 디스크립션을 좀 먼저 해드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한 좀 리서치가 좀 스터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유병규 원장님께 조금 더 보충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동시에 이렇게 약간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앞으로 이 예상되는 이 보호무역주의 규제 동향에 어떻게 좀 정부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정부 입장과 기업 입장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보호무역주의는 사실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뭐 1990년대부터 세계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보호무역주의는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강력한 지도자들이 되면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 그 재미있는 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가지고 그 온라인상으로는 또 세계화가 더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국가 간 전자 상거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은 그 경쟁이 그만큼 지금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사실은 정부와 기업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 아쉬운 거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논의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우리의 아주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또 정보통신, 또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어떤 경쟁력 강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논의가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것이 이제 아쉽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논의가 좀 활발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하나고요. 기업 측면에서도 역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중소 중견기업 측면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돼서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화 전략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좀 좋겠다. 이게 뭐냐면 국가 간 전자 상거래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비중이 중국보다도 지금 현재 낮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 디지털 기반의 어떤 그 이 경제 세계화, 무역 세계화, 국가 간 전자 상거래 이런 데 조금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그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그 중견 기업들은 이 불확실성과 글로벌 위험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토마스 스튜어트 선생님과 요시나오 오노마 선생님께 그 미국과 일본의 중견 기업들의 그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하에서의 글로벌 전략의 추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스튜어트 선생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irst of all, I think the irony of the increasing or the rise in potential protectionism is tha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duction and sales are global inherently. So what we are seeing, I believe, is a rise in attempts to protect the remains of the second and third industrial revolution. They're holding on. And so we see our current administration trying to protect coal mining jobs and the steel industry, which is not exactly protecting the future. So part of me says, the hell with it, who cares? Let them protect the past, let's go on to the future. But the difficulty, of course, is that the rise of protectionist regimes will slow companies from being able to compete in the future because of knock-on effects, because you don't just protect one thing, you start creating trade barriers. One of the things that we're seeing is, first of all, companies responding, just as you said earlier, by saying, if the world is going to have more protection, my company has to be even more competitive. If I have a tariff barrier that I'm going to face, I'd better be that much better so that I can overcome the tariff barrier. I also think that we're seeing companies not wanting to hide behind our own tariff barriers. Our data studies that we've done with the Brookings Institution, for example, show that mid-sized companies that compete globally grow faster, are more profitable, add workers faster. We have a saying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 best offense is a good defense, or the best defense is a good offense, rather. The best defense is a good offense. Every global company wants to come to compete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market is so good. The only way to defend against that is to be able to take the battle to them, is to be able to be global yourself. And so the best defense is a good offense. We're seeing, therefore, mid-sized companies starting to work in metropolitan areas. Mayors and business development organizations in large cities are very internationalist in approach. They're not concerned about protectionism and tariffs. They have no authority over protectionism and tariffs. So they're working very hard to say, what can we in Chicago? What can we in San Francisco? What can we in Columbus, Ohio? What can we in Portland, Oregon do to organize mid-sized companies with an internationalist point of view, to find investors and to find markets? And so a metropolitan strategy, we're seeing a lot of movement by government at the city level in trying to develop foreign economic policy that will raise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particularly companies in traded sectors, which is where the money comes from, and to try to bring those, help those companies compete globally. So it's that metro strategy, I think, that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of how mid-sized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re dealing with the global uncertainty and are creating the offense that they need. Yoshino Onuma, Okay. please. Yeah. Maybe the question is how to correspond to the new changes. And this question is very difficult. And if I have 1 hour to speak, I can speak because the subtopic is so wide. But if I comment briefly that the time is changing very rapidly. And we have to grasp the very essence. And considering the former days of Japan, the goal was very clear. But these days, we don't know what kind of society will be in next 20 years or next 30 years. And there are many problems. For example, Japan's population is decreasing. There are many old people. So how to correspond to the aging society? But since these kind of questions are very vague, we have to think what to do. And besides, there is a word hidden champions as presented, but I think that how to catch the hidden needs is very important because existing needs are very obvious, and so there are many competitors. But what is important is how to find the hidden needs. For example, the aging society, how to deal with the aging society, or what kind of needs are hidden in our society. To find these kind of hidden needs is very important. And
in order to do this, communication among the various kinds of players is very important. So it's often said that open innovation is very important, but we have to think of the definition of the open innovation. Open innovation is not only for the R&D activities, but also for the policy making or idea creating. So in order to correspond to the next society, the wide meaning of the open innovation will be indispensable, I think. And in order to do this, human resources is very important. And former days, since the goal was very clear, what kind of human resources needed is very, very clear. But thinking of how to create innovations, another kind of elements will be required. For example, creativity, or how to make a strategy, or how to do communications. These kind of new talents will be required. So we must foster these kind of new human resources. 감사합니다. 예, 그 빈프리드 베버 교수께 독일 중견기업에 대한 질문 하나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의 중견기업들은 이미 이제 성공적으로 글로벌리제이션을 잘 해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래의 독일 중견기업의 글로벌 이 성장 전략 또는 글로벌리제이션 전략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ou understand? Yes, the global strategy in the future. The future of the medium-sized German company. Yes, the global strategy will be, I think, it depends. The modern, the 21st centur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a revolution in society, and you mentioned protectionism. Is also a social industrial, a social revolution. So I think the medium-sized companies, if you support them, and we in Germany, we support them a lot, and they even change the way we do in Germany, we do capitalism. I think that what we can discover if we have a strong middle-standing enterprises, the form of capitalism is even changing. It's more a patient capitalism, and let's say the old model, shareholder value orientation, short-time orientation, and profit maximization we have this discussion among the German population. You see it in politics. You see the next generation that has new goals, and therefore I think the strategy, even on the global level, is that a lot of German hidden champions and middle-sized companies, they are quite aware that, well, this model will continue, but there is also, we have this discussion brought up, by the way, from Peter Drucker and others, a triple bottom line. So the future bottom line is the profit. That's one point, no doubt about that. But the second bottom line is sustainability. So don't spend more resources than is possible for the surviving of the ecology. And the third point is the social bottom line. So you can see a medium-sized, middle-standing enterprises has a home. The big groups in the world, the big companies, the big conglomerates, they are homeless. They try to avoid pay taxes where the customers paid the products. So I think what means on a global level in the future, the fourth revolution, the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as well for the next 2 decades, because so many millions of people will lose their jobs, that this model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is also a model where you have a home, where you support your community, where you support your society, and even if you go global, that means that when you have a plant abroad and when you are producing and selling your products abroad, that you have a feeling for the society
where you do the trade and the production. So I think the future. I talked to some CEOs from middle-standing enterprises, and they are quite. It's much more interesting to discuss it with them, the future problem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n with the CEOs of the big international groups, which are aware of that problem because of the short-term orientation, the shareholder value. They are not able to put decisions in such a more sustainable way of capitalism. I think middle-standing means balanced economy means that we will find, and we have to find in the 21st century, a new form of capitalism as well. So below our discussion here, there is another discussion on the social and on the society level, which should be part if we talk about middle-standing enterprises.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앞으로 아마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서 특히 우리 유병규 원장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국 보호무역주의나 뭐 이런 여러 글로벌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극복하는 핵심은 결국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또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경우도 미국 기업들은 이 환경이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조금 더 오펜시브 전략을 고려한다 하신다는 말씀. 또 일본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같은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 독일의 경우도 최근에 전반적인 이 약간 미국식 이 캐피탈리즘의 영향이 조금 더 커서 과거처럼 롱텀 오리엔테이션이 중심인 그런 걸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이런 의문점과 함께 여러 지금 근본적인 기업 체제의 변화와 함께 미래 중견기업의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예정보다 원래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저희 시간이 많이 늦어진 건 아닙니다만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마지막으로 한 1분 내지 2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패널 분들께 지금 이제 막 한국 정부도 새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지금 설정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 정책이나 또는 한국 중견기업에게 이것만은 꼭 지금까지 말씀을 못했다. 이거는 꼭 한번 내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모든 분께 기회는 못 드리고 시간 거예요. 한 2분 정도께 한 1분 정도 발언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 정책이나 또는 중견기업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꼭 한번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라고 어드바이스 해주실 분. You? Yeah. Please first. I won't speak. I don't want to give any advice to the Korean government. They would be ill-advised to Any take. side will be okay. They would be ill-advised to take any advice I would give. But we've recently studied middle market companies over the last 5 years to see which ones, what the ones that do the best are doing. And there are two things. Number one is your most important, keep your mind and your eye on your customers. If it's 300 customers or 30,000 customers, know your customers. And the other thing, and that will help you no matter what the political environment is. Customers are more important than governments in that respect. And the second thing is that these companies all have an appetite for growth. They want to expand into new territories with new products. They're not afraid to grow. So customers and confidence, those would be the two words that I would give as advice. You? I think the problem with politics and with politicians is they have to win votes. So they have a perspective to think from the tendency to think big.
So that's for a society, for a democratic society, it's a problem because you listen more to big groups of lobbyists and big groups of, for example, companies. But advice for not only the Korean government but for every government is think smaller, because the society is built on a lot of small enterprises, startups, and as every politician, you have to learn that your society is built on small entities, and help those entities to grow and don't destroy them. That's all what I can say. 예,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우리 기업과 중견기업과 정부 정책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그 컨퍼런스에서 나온 좋은 내용들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에 조금이나마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 중견기업과 한국 경제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패널 토론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패널 분들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그 경청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시간 관계상 이 여러분께 청중분께 질의할 기회를 제가 아까 사회자는 질의할 기회를 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1시간 넘어서 배고플 때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질의 기회를 못 드린 결례를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견 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렇게 또 뜨거운 토론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든 패널 여러분들과 그리고 자정 맡아주신 이동규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